자, 이제 그 1편 우리 이제 보험 이론 및 윤리의 마지막 6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보험 윤리 2번째인데요. 우리가 보험 윤리 첫 번째는 상대적으로는 일반적인 내용의 설계사나 보험회사가 지켜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옳은 답을 고르시면 여러분들이 되게 틀린 그런 지문이 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런 방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을 좀 잘 정해서 해보시면 되겠고요. 보험 윤리 두 번째 파트에 대해서는 좀 암기하거나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는 필요한 사항들이 좀 있으니까 요 두 번째 파트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1편보다는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 보험 범죄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보험이라고 하는 게 그 사행 계약성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내가 보험료를 내고 이게 어떤 미래의 위험에 대해서, 사고에 대해서 내가 보험금을 지급받는 거기 때문에 다순히 복권이나 도박 같은 기질이 좀 있어요. 그래서 범죄에 이제 자주 이용이 되고요. 또 우리가 이제 보면 보험료를 여러분들이 내시고 내가 그 낸 보험료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거다 라고 하는 어떤 정당 이렇게 좀 응당 내가 보험료를 내니까 마땅히 받아야 되는 거라고 해서 실제로는 어떤 보험 사기에 대한 어떤 어떤 죄의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약한 게 사실입니다. 왜 내가 낸 거를 가지고 돌려받는 건데 뭐가 문제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연관이 돼 있고 그만큼 중요하고 또 잘못했을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선의의 어떤 그런 계약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험 범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험 사기에 대한 얘기로 대부분이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 사기를 크게 구분해서 우리가 피해자가 없는 그런 사기를 연성사기, 가벼운 사기라고 하고 좀 과장하는 거예요. 보험금을 좀 많이 타먹기 위해서 과장하는 행위를 우리가 연성사기라고 하고 고의성이 들어간다.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나 말고도 피해자가 발생하는 거.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성사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연성사기가 대부분이었으나 우리가 이제 경성사기가 증가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근데 대부분의 사기는 지금 우리가 연성사기입니다. 보험금을 이제 우리 청구하는 그런 연성사기 위주로 되어 있다. 생계형 범죄 위주로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보험 사기에 대해서는 그 피해자가 많이 발생을 할 수 있고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엄하게 처벌하고 있어서 우리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는 과한 벌금을 우리가 부과를 하고 있고요. 상습범에 대해서는 가중처벌도 가능하다. 우리가 이제 엄하게 처벌하지만 가중처벌하지 않는다 이런 지문이 나올 수 있는데 가중처벌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보험 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즘에 얘기하는 것 중에 허가하지 않는 거죠. 이제 이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방 범죄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으로 보험 방지, 그런 보험 범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처벌이 강화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옛날에는 사기라고 하는 게 이제 형법에서 사기죄라고 하는 거에서 처벌을 받았지만 이러한 부분들로만으로는 너무 범위가 넓어지고 지능화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2016년도에 우리가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이 2016년도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기 형법에 의해서 처벌받지 않고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처벌을 받고 있다. 거기까지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모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오랜 역사가 있었지만 최근에 이런 역사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는 시험은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보다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성사기 위주로 그런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그런 사기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형 입장에서 보면 사기적인 보험계약 체결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죠? 사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은폐하거나 아니면은 사망자를 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왜냐하면 피보험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자가
모집인하고 같이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기적인 계약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의적으로 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피보험자를 뭐 예를 들어서 살인, 방화하거나 자해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고의적인 어떤 유발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위장 및 허위 신고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사고가 나지 않았는데 사고가 났다든지 아니면은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받는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나올 수 있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나이롱 환자나 뭐 이런 것들 많이 우리가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나는 막 뭐 이제 뭐 못 일어나는 거죠. 뭐 목 뒤잡고 뭐 이렇게 목 뒤잡고 막 이렇게 하면서 뒷덜미 잡으면서 여러분들이 치료를 더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과다 청구하는 부분들이 보험 범죄 사기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뭐 이런 부분들이 유형이 다른 거 이런 거 골라내는 거 시험 문제 안 나고 실제로는 보험 범죄 유형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뻔한 답이 그 정답이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어렵다고 이거 뭐 암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형태로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험 범죄와 구별되는 유형이 있는데 사기와 구별되는 게 도덕적인 해이가 있고 역선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의나 어떤 그런 불성실에 의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발생할 수 없는데 가능성을 높이거나 손해를 증대시킬 수 있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불성실에 의한 행동, 우연한 조작 이런 것들이 이제 도덕적 해이고요. 역선택은 내가 평균적인 위험 발생 가능성이 없는데 우리가 거꾸로 선택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평균보다 내가 더 높은 그런 그 위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위험성이 있다라고 해서 똑같은 보험료를 내면 누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나보다 덜 위험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가 역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괄호치기로도 좀 나오니까 도덕적 해이가 뭐다, 역선택이 뭐다 이런 정의 정도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체결 전에 또 말씀드린 것처럼 도덕적 해이는 계약 체결 후에 그러니까 체결 전에 여러분들이 알려야 되는 사항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고지 의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역선택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도덕적 해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혹시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체결 후에 그런 부분들이 그 보험금을 가다하게 청구하거나 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일시적으로 내가 그냥 그 보험계약 그 보험회사를 속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약자에게 설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을 우리가 방지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보험사기 계약 같은 경우에 특징들을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특징이 있어요. 보험 사기 계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보험료를 이 정도 낼 수 없는 상황인데 과다하게 보험료를 책정했다든지 아니면은 비연고성 및 자발성 계약. 내가 직접 우리가 보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자발적으로 보험 가입하시기에는 어려운 상품이거든요. 근데 내가 보험 가입하겠다고 와서 막 오셔서 또 내가 모르는 사람 뭐 피보험자로 가입을 해서 뭔가 가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보험 사기를 염두에 두고 가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부자연스러운 보험계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소득 수준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과다한 계약을 맺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보험 사기의 어떤 개인적인 속성에서는 우리가 이제 어떤 그 탐욕이나 허영을 위해서 그 개인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더 큰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내가 재정적으로 되게 어려워서 한탕 해먹는 방식으로 내가 보험 가입을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이제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중복 가입을 하시더라도 중복 보상이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중복 가입을 하실 필요가 없는데 잠깐만 가입을 하신다든지 이래도 우리가 사기 계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잘 모르는 보험 설계사의 권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입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해야 되겠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특징들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읽어보시면 다행스럽게도 시험 문제에서는 읽어보면 우리가 틀린 지문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지문들이 많습니다. 틀린 지문이 표가 나요, 표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되니까 아 이렇게 되는구나 정도를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범죄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최근 들어서는 이게 조직 그룹화되고 있어요. 혼자서 안 하고 아주 지능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범죄 유발 가능성이 높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생명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그런 것들을 얘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입증이 굉장히 어렵다. 그 다음에 수법도 다양해지고 지능화되고 조직화된다. 그래서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화되고 뭐 이런 부분, 저연령화되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 범죄 피해의 간접성과 제의식이 결여되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3자, 선의의 피해자에게 이게 가는데 내가 낸 돈을 내고 내가 낸 보험금을 받아간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에 의해서 죄의식이 많이 결여된 상품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보험 범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같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이게 개인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그룹화되고 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정도는 우리가 상식선에서 우리가 좀 골라내기 어려운 지문들이 간혹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우리가 사회적 피해가 크죠. 여러분들이 받으신 것은 어떤 보험제도를 전반적으로 존립 기반을 위협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그 어떤 불의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보험금을 타먹기 위해서 뭐 이 사람이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교통사고를 유발한다든지 방화를 일으킨다든지 이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모방 범죄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모방 범죄.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보험금을 많이 타갔다 그러면은 모방 범죄가 발생할 수 있고, 이미지를 우리가 보험산업 전체의 이미지를 악화시킬 수 있고,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보험회사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험료도 높일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공보험료에 어떤 인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큰 피해가 있으니까 보험회사에서는 어떤 언더라이팅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클레임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을 계약 적부를 심사를 하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집인으로서도 충분히 더 전문성을 키워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적발 실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뭐 이런 실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시험 문제에는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액의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인 사고보다는, 이게 처벌이 크니까 이런 사기보다는 일반 국민이 피해를 과장하는 등의 이제 피해를 과장하는 연성사기 위주의 생계형 보험 사기가 좀 증가하고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트렌드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성사기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연성사기 위주의 생계형 범죄 위주의 연성사기 보험 사기가 늘어나고 있다. 그런 부분이고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는 지금까지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된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한 번 정도만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좋겠다. 그런 정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범죄 활동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의 어떤 그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검찰, 그래서 범죄 대책반을 만들고 경찰에서는 수사협의회를 만들어서 직접 조사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협의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은 요 금융감독원하고 보험회사가 노력하는 부분이 가장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여기 나온 중에서 가장 많이 좀 주의해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는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이라고 하는 IFAS라고 하는 IFAS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디서 한다고요? 금융위원회가 아닌 금융감독원. 자, 우리가 범죄나 감독이나 이런 것들은 금융감독원, 인가나 허가는 금융위원회, 이렇게 기억하시면 아, 이거는 지금 범죄 활동을 감독하는 거니까 금융감독원에서 연관이 있겠구나, 이렇게 문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에 대해서는 우리 금융감독원, 그 다음에 보험사기 특별조사반은 보험회사,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하고 함께 보험범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금융감독원하고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거 보험범죄신고센터. 보험범죄신고센터는 금융위원회와 보험회사가 운영한다. 틀린 지문이 되겠죠. 금융감독원과 보험회사. 금융감독원과 보험회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험사기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요 두 가지만 명확하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법률적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험사기 방지특별법이 2016년에 저희가 제정해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법적으로 우리가 제도가 없다 이런 질문이 나온 경우가 있어서 여기에 조금 별도로 언급을 해놨는데 법적 규제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법적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마련되어 있지 않다가 틀린 지문이고요. 마련되어 있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험 설계사 등이 연루돼서 보험 사기가 이제 연루된 사건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모방에 의한 파급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고 당연히 보험 사기 연루 처벌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함으로써 강하게 처벌이 돼 있고 전액 변제 및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 금융질서 문란자라고 하는 것을 한국신용정보원 우리가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한국신용정보원의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보험사기 설계사가 연루된 사건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엄한 처벌을 하고 있고 처벌이 지금 되고 있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대 보험사기 유발행위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크게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습니다. 보험 설계사가 연루돼서도 당연히 설계사가 연루된 뭐 계약을 가입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보험 설계사의 책임들이 있기 때문에 보험 설계사와 계약자가 짜고 그런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행위들이 유발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자살 같은 경우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손해보험에서는 자살을 보장해주지 않지만 우리가 그 생명보험회사에서는 우리가 해지할 수 없는 경우, 취소할 수 없는 경우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가입 후에 2년 후가 경과된 보험에 대해서 2년 후 지나서는 자살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면 자살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주의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 및 국가의 책임이 있는 거죠. 우리가 OECD 국가 중에 가장 많은 그런 자살자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큰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꼭 보험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우리 생명을 지켜주는 그런 차원에서 자살을 좀 심각하게 다루고 예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연령대가 높을수록 자살이 증가되고 있다 정도는 여러분들이 혹시나 틀린 지문으로 나올 수 있을 수 있잖아요. 쉽게 그냥 여자가 더 많다? 아니다. 남자가 더 많이 자살을 하고 있고 나이가 높아질수록 자살이 증가하고 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지문으로도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살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비용들을 예방이나 이런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도 많은 비용들을 들여서 예방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살 예방 프로그램에 대해서 크게 보면 우리가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옛날에는 우리가 중앙자살예방센터라고 했었는데요. 이게 2021년부터 이름이 바뀌어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라고 하는 데서 우리가 이러한 그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자살 위험 신호에 대해서 자살을 예방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우리가 그거를 게이트키퍼라고 합니다. 게이트키퍼. 우리가 문 앞을 지켜주는 게이트키퍼, 자살의 문 앞을 지켜주는 자살 키퍼를 양성하는 기관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이제 생명보험 회사들 19개 회사가 모여서 만든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프로그램으로 무지개 교육 프로그램인 라이프 호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생명보험 프로그램을 여기 자살 예방에서 우리가 농약 보관함이나 농촌의 농약 보관함이나 어떤 SOS 생명의 전화 운영이나 자살위험금 지원, 청소년 자살 예방 등을 하는 부분은 생명보험 공헌 사회공헌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는 프로그램에서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어디서 한다고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게이트키퍼를 양성하는 것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농촌이나 농약보관함이나 우리가 자살위험금이나 청소년 자살 예방을 지원해주는 생명보험회사 연합으로 하는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있다. 이 두 부분만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자살 예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그 다음에 자살 예방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한국 이제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요 정도까지 같이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자살 예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충분히 문제를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가 이제 보험 윤리 및 우리가 1편에 그런 보험 윤리 이제 두 번째까지 자살 예방까지 전체적으로 다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1편에서는 범위가 좀 긴데요. 그 마지막 부분에서 다뤘던 부분하고 우리 생명보험의 어떤 기본적인 계약이나 계약 내용 등에 대해서 다뤘던 3편, 4편 우리가 이제 그 1편의 세 번째, 네 번째 그런 그 강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신다 그러면 1편에서 출제되는 10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우리가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점수를 맞을 수 있다.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1편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